자, 지금 어제 리얼미터 조사 결과 취임 후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 대통령이 이대로 가만히 앉아서 주저할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뭐 사실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지방선거 이후에 뭐 민주당 문제도 있지만 민생에 있어서 네. 국민들이 체감하는 이 민생이 너무 안 좋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삶의 질이 바뀌지 않는 거죠. 예. 근데 이게 처음에는 뭐 소위 이제 허니문 기간이나 뭐 이런 그렇지. 얘기를 하죠. 집권 초. 네, 집권 초에 뭐 봐주는 게 있어요. 국민들이 어려워도 예. 뭐 점차 나아지겠지. 예. 근데 그게 한 1년 정도 지나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라고 보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주식 뭐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겹치면서 네. 부동산 문제도 있고 예. 이제 국민들이 점점 이제 그 민생 문제를 중시하는 단계로 진입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걸 돌파하는 방안은 뭐 몇 가지 보여주기식 방식 혹은 정책의 변경 정도로는 어렵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네. 어차피 이재명 정부가 하려고 했던 개혁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본적인 개혁. 네. 그걸 이제는 시작할 때가 됐다고 아, 봅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기본사회로 가는 여정이죠. 그렇지. 예. 네. 구조적인 변화를 꾀하는. 음. 그러니까 한국 사회 문제는 현재 미봉책으로는 바꿀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섰어요. 제가 볼 때. 네네네. 그래서 근본적인 개혁에 착수해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정부가 이재명 정부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네. 그래서 이번에 당대표 선거가 마무리가 되면 네. 그런 개혁을 가시화시키면서 좀 추진해야 되겠다. 입법 엔진을 단 네. 그 김민석 대표 체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은 이 진정한 이재명 정부의 임기가 시작된 것이다라고 봐야 되겠어요. 네. 지금까지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어쨌든 성장 동력이 너무 떨어져 가지고 네. 성장 동력 자체를 회복시키는 쪽에 투자를 많이 했는데 그게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그 계급적 관점에서 보면은 부자들한테 올인하는 식의 지원이 됐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뭐 국민들, 일반 국민들, 서민들 입장에서는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따라서 성장 동력을 어느 정도 확보한 지금에 있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원래 하려고 했던 그런 어떤 사회적 개혁, 사회 대개혁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네. 그걸 민주당이 뒷받침을 잘 해줘서 그런 흐름이 조성되면 뭐 지지율이 다시 이제 오르겠죠. 알겠습니다. 사회 대개혁을 지금 강구 중이고 이제 8월 17일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에는 그것이 가시화될 것이다. 돼야 한다. 일단 뭐 딴 거 돼야 다 한다. 떠나서 기본 사회. 네, 그렇지 않으면은 어렵다. 뭐 이런 거죠. 기본 사회 예전에 그 경기도지사일 때 그 기본 주택 정책이 있었어요. 네. 말하자면 공공임대주택, 영구 공공임대주택 정책인데 네. 그 집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집을 소유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 문호를 개방해서 굳이 집을 소유해서 뭐하나, 네. 질 좋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값싼, 예. 교통 편익도 보장된 그런 곳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네. 뭐 집 없이도 그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줄 때 공급도 충만해지는 것이고요. 네. 그럴 때 이제 뭔가 우리 사회에 부동산으로 그 뭐 그야말로 인생을 개척하고 그랬던 그동안의 어떤 살아온 삶의 어떤 그 이치들이 완전히 허물어지는 그렇죠. 뒤바뀌어지는 그렇죠. 그런 세상이 열리게 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주었는데 당시는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이고 네. 중앙정부 문재인 정부가 아니 무슨 영구 임대주택은 못 사는 사람들한테 줘야지 왜 그걸 무주택자한테 주냐 이러면서 반대를 했단 말이에요. 네네. 예, 아이고. 그 패러다임을 이제 완전히 바꿔야 될 때가 왔어요. 네. 주택 문제도 그렇고 또 직업 문제도 저는 기본 직업제가 도입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본 직업제 그건 뭡니까? 청년들한테 일자리를 국가가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북유럽 같은 데는 네. 민관이 합동으로 네. 직업센터 같은 걸 운영하고 그렇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북유럽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이 사람들이 직장에서 잘리면 개인적으로 구직하러 다른 일지를 않아요. 거기 센터에 가서 등록합니다. 네. 그러면 그 센터에서 이 사람은 이런
재능이 있고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가 회사를 이런 데로 알아봐 주면 되겠다. 매칭을 해주는군요. 매칭을 해줘요. 어. 그리고 필요하면 직업 훈련도 무상으로 해줍니다. 예. 그래서 취업을 시켜줍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북유럽 사람들은 해고당했을 때나 직장을 잃었을 때 두려움이 별로 없죠. 국가가 그걸 지원해 주니까. 우리는 그냥 뭐 완전히 사형이 그러니까 해지는 것 같은. 개인이 그냥 알아서 자기 소개서 100장씩 쓰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심적 고통도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네. 근데 자존감은 무너질 그렇죠. 대로 무너지고. 그렇죠. 예. 근데 북유럽의 제도도 한계가 뭐냐면 민간 기업이 잘 나가고 좋은 기업이 많을 때 일자리가 많을 때는 좋습니다. 매칭만 잘해주면 되니까. 근데 경제 자체가 저성장 시대에 들어가서 정부가 아무리 노력해도 매칭해줄 일자리가 없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뛰어넘는 게 기본직업제죠. 그러니까 북유럽 시스템 플러스 해서 뭐 청년들한테 일자리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이 부족하다 그러면 국가가 공공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또 개인 기업으로서는 투자하기 어려운 국가적 가치가 있는 분야 뭐 등등의 이제 기업들을 만들어서 청년들 희망하는 청년들을 거기에 취업시켜주는 그런 제도라든가 또는 뭐 농촌에다가 뭐 농업 공무원을 뽑아서 네. 인프라를 조성해주고 예. 그래서 월급을 주면서 안정적으로 농업 활동을 종사할 수 있게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 좋게 결과가 나오면 또 이제 보너스도 주고 이런 것도 다 국가가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동시에 국가 전체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분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저는 이재명의 기본 사회에 포함돼야 된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소득부터 시작해서 네. 그것까지 망라하는 기본사회로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AI 시대에는 네. 정말 일자리가 그 뭐 거의 바닥이 날 텐데 이럴 때 국가가 나서야 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노동을 해야 소득이 생기는 거고 또 네. 소득이 생겨야 세금을 내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일자리도 사라지고 이런 사회 속에서는 국가의 미래가 뭐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림이 그려지지 않아요. 그리고 청년들에게 제일 큰 문제는 돈도 돈인데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자신이 필요 없는 존재라는 인식, 그렇죠. 그 어떤 자괴감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나는 이 세상에 쓸모가 없는 존재구나. 어디 발붙일 데가 없구나 하는 데서 오는 그 마음의 그 상처, 좌절감, 무력감, 소외감 이런 게 너무 이제 심각하기 때문에 네. 국가가 청년들을 책임지고 뭐 일자리도 보존해주고 사회적 역할도 부여해주는 저는 그런 것이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대통령은 길이 막히면은 뭐 뚫고서라도 간다든지 네. 차원이 다른 새로운 길을 만들어서 나아간다든지 그 방식을 택할 것이다. 그런 방향 아니면 방법이 없다 현재로서는. 그렇지, 그래 보여요. 네, 그런 식으로 여태까지 정치를 해오셨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고 또 반드시 내외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걸 성공시켜야 된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지난 그 일요일에 그 경남에서 전당대회 후보자 연설 때 송영길 대표 후보가 이 대통령이 그렇게 싫어하는데 왜 대표 또 나왔냐 이러면서 그 앞에 앉아 있는 정청래 후보를 향해서 막 면박을 줬습니다. 이따 또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이게 지금 대통령이 갖고 있는 정청래 후보에 대한 생각은 어떠할지 요즘 유력하잖아요. 뭐 지지율도 좀 별로 안 나오고 그러면야 신경도 안 쓰면 되는데 이 지금 자칫 잘못하면은 대표 연임할 수도 있거든요. 네. 지난 1년을 거쳐오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를 바라보는 시각은 어떠했을지 한번 좀 분석해 주신다면. 뭐 저는 김민석 그 후보의 태도 발언 이런 데서 거의 드러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 그게 곧 대통령 뜻이다. 네, 왜냐하면 정부 초기 김민석 총리하고 계속 전 총리하고 호흡을 맞춰 오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를 대하는 그런 어떤 마음을 충분히 저는 김민석 전 총리가 공감하고 이해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김민석 총리가 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정청래 전 대표에 대한 입장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하여간 입법도 안 되고. 네. 하여간 대통령이 뭐 좀 예를 들면 주가 5천 돌파라든지 이 국민에게 박수 받을 일, 또 지지받을 일이 있을 때마다 정치적으로
딴 변수를 만들어 놓아서 그 공로가 다 가려지게 만들고 저 사람이 심보가 뭐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진짜 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진짜. 어쨌든 그런 것도 뭐 좀 유치한 짓이긴 하지만 뭐 쉽게 얘기하면 관심 받으려고 관심병이 있어가지고 그럴 수도 있는 그 거긴 한데 관심을 대통령이 받는 게 싫어가지고 제가 대통령도 아닌데 응? 뭐 그럴 수도 있다 치는데 음. 이재명 대통령이나 뭐 김민석 전 총리가 가장 심각하게 보는 문제는 그게 사익 추구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거 그렇지,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자기 정치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게 문제죠. 대통령의 그 국정이 그 탄력을 받든지 말든지 중요한 것은 내 정치적 기득권이다. 그렇죠. 내 이익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게 문제죠. 네. 그런 판정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미. 거기에 더해서 이제 자기가 좀 친문 세력의 거의 저 대표 주자격이 됐잖아요. 네. 야 너희들 저 다음에 공천 받고 싶으면 내가 대표가 돼야 하잖니. 뭐 이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네. 예. 그죠. 각 개인만이 아니라 또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파당 정치 일을 하는 거죠 사실상. 집단의 사익을. 사익을 추구하는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예. 아이고 작년에 이런 정청래의 한계와 밑바닥을 다 보고 그때 이제 대표가 되지 못하게 했었어야 했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너무 죄송해요. 그 정청래와 인터뷰를 해서 사실 좀 띄워준 면이 있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뭐 그렇게까지 이 사람이 이 모양 이 꼴인 줄은 몰랐어요. 뭐 이제 와서 하는 얘기지만은 안타깝습니다. 예. 자 지금 전당대회 연설회 때마다 울산 단일화가 자기 덕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다녀요. 이거에 대해서 당사자들은 딱 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네. 예. 아니 가는 곳마다 이게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말들로 해서 자기의 지금 주가를 높이려고 하고 있는 이런 행태를 보면서 기본적인 신의가 있는 사람인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거 잘못하면 윤석열처럼 되는 거 아닙니까 혹시? 예, 맞습니다. 허위사실 공표처럼 될 수 있잖아요. 음, 일단 정청래 전 대표가 후보가 그 내란 이후에 네. 이제 그 민주당 내에서 지방선거를 앞두면서 내란 청산, 내란 종식에 대한 요구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소극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뭐냐하면 네, 헌정수호 세력이라고 하죠. 네. 내란을 반대하는 네. 그러니까 뭐 조국 혁신당만이 아니고 진보당, 사회민주당을 다 그렇지. 포함하는 그 6개 정당이 있었어요. 원탁회의를 만들었던 그 정당과의 연대 그리고 후보 단일화 이것이 내란 종식 선거 내지는 내란 청산 선거로 가는 굉장히 중요한 구조적 틀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에 열심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내란 종식의 진심이냐 아니냐가 드러나는 건데 정청래 대표가 제가 확인한 바에 하면 그 당시에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거기 그 논의에 예, 그러니까 중앙당 차원에서 단일화를 해야 되잖아요. 예. 가장 효과가 큰 거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6개 정당이 모여서 반내란 후보, 내란을 종식시키기 위한 후보들을 단일화를 다 결정하고 단일 전선을 만들어서 내란 세력 심판을 내걸었다면 그렇지. 분위기가 확 달라졌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굉장히 소극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예. 거부했던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단일화를 하는 데 있어서 기여를 했다면 아마 조국 혁신당과의 뭐 단일화. 그렇죠. 그렇죠. 조국 혁신당이 뭐 울산에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뭐 1%라도 나오나요? 단일화는 그 평택에서도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단일화 논의가 중앙당 차원에서 진행이 안 된 겁니다. 뭐냐면 민주당에서 거부했으니까 정청래 쪽에서. 네. 그래서 뭐 그 지지부진하면서 각자 지역에 따라서 알아서 단일화를 하는 분위기가 형성됐고요. 네. 너무 늦었죠. 또 그 시작점도. 그러다 보니까 단일화의 효과도 상당히 미미하게 나타났어요. 이제 부산 같은 데서는 단일화했지만 네. 졌잖아요. 네. 진보당 같은 데서 네. 너무 늦었다는 거죠. 단일화 예. 효과가 약했다. 예. 그래서 이런 걸 보면 그 당시에 그 정청래 전 대표가 단일화 문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았다는 것은 명확합니다. 그래 놓고는 울산 단일화는 내 덕이다. 그렇죠.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본다면 잘된 일, 뭐 내세울 만한 것은 자기 것으로 끌어오고 불리한 것은 남 탓을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래서 뭐 허위사실 공표까지 안 가더라도 일단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행위인 것은 분명하죠.
근데 그거는 잘 설명을 못 하더라고. 대통령이 당신 싫어하는데 왜 또 당대표로 나오려고 하느냐. 그 얘기에 대해서는 일절 함구하고 자기가 마지막까지 이 대통령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다. 지키긴 뭘 지켜. 대통령이 왜 당신 따위한테 뭐 지켜지고 말고 할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는지 참 안타까워요. 예. 그거는 뭐 사실 자기 지지자들을 설득하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자기를 잘 모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착시 효과를 느끼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그 지킨다는 용어도 네. 남발하면 곤란한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말 네. 검찰 독재에서 네. 난도질을 당해서 돌아가시려고 할 위기에 몰렸을 때 네. 그때도 지켜드리는 게 맞죠. 예. 그래서 뭐 지킨 한이 남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국민들 가슴 속에. 예.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 정치인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네. 그런 상황이 아니고서는 네. 그게 도움되는 말이 아니에요. 저는 정치인이 국민을 지켜야지 그렇지. 국민들한테 자꾸 지켜달라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음. 또 이재명 대통령도 국민들이 지키는 거지 지킨다면 국민들의 지지에서 네. 정청래라는 정치인이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뭐 지킨다는 용어를 자꾸 쓴다는 얘기는 결국 국민을 배제한 상태에서 서로 뭐 주고받기를 통해서 지원해주겠다는 말로 해석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 저는 그거 함부로 쓰는 말이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낡았어요. 네. 그 지몸이라는 말이 벌써 2010년대 초반에 나왔단 말인데. 네, 예. 특정한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용어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대통령이 되셨고 국회 다수 의석을 갖고 있고 그런 마당이라면은 자기들 말로 지방 선거에서 이겼다고 하니 지금 막강한 권력을 가진 분을 왜 지켜? 그리고 지킨다면 정말 정치를 잘해서 국민들이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를 강력히 지지하게 만드는 게 지키게 하는 그 거죠. 뒷받침해 드리는 거지. 그렇죠. 그게 지키는 거지 말로 내가 예. 개인적으로 지킨다고 얘기하는 것은 예. 전혀 도움이 안 되죠. 뒷받침이 가능하겠어요? 정청래로? 아이고 참.